자, 동행을 시작합니다. 난이도 있는 질문들이 좀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한 3,000원쯤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우리가 부작위로 인한 국가백성 파트에서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조례상 자기 의무도 찾고 사익보성도 논의를 합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쓴다고 했어요. 부작위로 인한 국가백성이 문제가 되면 첫 번째 조례상 자기 의무,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수축, 세 번째 사익보호성. 이 세 가지를 쓰는데 이 두 개가 결국 조례상 일반적인 자기 의무가 있는데 재량이 0으로 수축되면 구체적 자기 의무가 생긴다. 자기 의무, 여기서 이제 강행보투성, 그리고 사익보호성. 그럼 공권이 성립하는 거죠. 물론 판례는 이제 사익으로 보기는 하지만. 근데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사익보호성을 어떻게 논의합니까?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명문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어디서 사익보호성을 찾습니까? 법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딱 쉽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은 명문의 규정으로서 행정청의 특정 자기 의무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직무집행과 관련된 법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법에서 사익보호성이 있는 겁니다. 군산시 여종호 화재 사건에서 우리 판례는 사익보호성을 요구하면서 이 사익보호성을 상당히 인가 요소로 봤어요. 어떻게 본 건지 잘 보세요. 군산시 여종호 화재 사건에서는 여기는요, 식품위생법상 공무원의 불법도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소방법 관련된 소방공무원의 부작위도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 군산시 여종호 화재 사건에서는 이 유흥 지점은요, 신고한 것과 다른 영업을, 그런 뭐 윤락 이런 법에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철문을 만든 것은 소방법 위반입니다. 왜냐면 불이 났을 때 부실 수가 없잖아요.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철문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이거는 소방법 위반이 돼요. 그런데 둘 다 이상부라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봤냐면 사실은요, 학자들이 비판했던 것은 식품위생법에도 사실은 국민의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찾을 수 있어요. 소방법도 불나면 사람 죽잖아요. 사익보호성이 있단 말이죠. 식품위생이라는 것 자체가 위생을 통해서 국민 보건을 보호하겠다는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보호 취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비판했던 건 뭐냐면 여기서도 위법행위, 즉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여기도 위법행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본 건데, 사안에서는 군산시 여종호 화재 사건의 피해는요, 피해, 즉 손해 발생은 뭐예요? 화재 사망입니다. 소사한 거예요. 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를 어떻게 봤냐면 인과관계로 따졌어. 결국 불이 나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위반, 이 사망 결과는 이 소방법상 소방공무원의 주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했다. 인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인과관계잖아. 그리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사익보호 취지와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우리 그 판례 읽었었잖아요. 그 교과서에서. 뭐 공익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국민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개인의 이익 보호와 관련해서 인과관계에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이건 이제 교과서에 제가 체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 결국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사익보호성을 인정한다는 판례 문구가 있었다면 이 판례에서도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사실은 손해배상이 인정됐기 때문에 손해가 전부 되는 것, 이쪽으로 인정하나 이쪽으로 인정하나 배상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학자들이 비판했던 건 뭐냐면 아무리 화재 사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했어야 된다는 거야.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사익보호 취지는 있죠, 당연히. 다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여기서는 인정을 안 한 거야. 불 때문에 죽었으니까 소방법 위반과 관련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통 조례상 자기 의무 얘기할 때 명문 규정이 없다는 건 명문에 자기 의무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관련된 직무 범위와 관련된 법은 당연히 있죠. 있으니까 공무원이 직무집행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법도 없는 그런 영역을 자기가 막 할 수는 없죠. 뭐 그런 얘기고.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질문인데 답안지 쓸 때는 거의 기계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이해하세요, 그냥. 조례상 자기 의무, 재량 수축, 사익보호성. 조례상 자기 의무는 보통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인정하는데 명문의 규정이 있더라도, 잘 보세요. 명문의 규정, 공권력 발동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더라도 가만히 보면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 규정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야,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공권력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은 재량 영수증만 쓰면 되는데 교수들은 여기까지 쓰는 게 습관화됐어 그냥. 그래서 우리도 그냥 쓰는 거야. 혹시나 불일이 있을까 봐.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재량 영수증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영수증이 되면 공권력 발동할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재량 영수증을 통해서 행정청에 공권력 발동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또 법 이면에 정당한 이성으로서 조리상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걸 사실 전제에 깔으니까 재량 영수증 이론이 나온 거야. 이해돼요? 원래 얘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재량 영수증 이론이라는 게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상황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있잖아. 그럴 때는 그것을 보호하는 본래적 사명에 있는 국가 등은 공권력을 행사해서 그걸 제거해야 될 의무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된다는 게 조리상 자기 의무야, 사실. 그것을 조리상, 근데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뭐냐면 이 조리는요, 법 전반의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원리야, 얘는. 그래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야, 민법에. 그래서 얘는 모든 법에 적용되는 원리인데 이런 조리의 법리가 행정법에서는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서 재량을 기속화시키는 재량 영수축으로 구현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원래 조리는 민법에서 더 많이 쓰는 개념이야. 그래서 써도 사실 논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재량 영수축의 이론적 기반은 어떻게 보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 이면에 있는 정당한 이성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될 그런 국가의 의무 자체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재량 영수축 이론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원래 재량 영수축 이론은 선생님은 그냥 키워드가 뭐였어요? 키워드 뭐야? 1차 현상감. 첫 번째가 뭐야? 중대한 법인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급박한 현저한 위험. 두 번째는 행정청의 공권력 활동으로 이런 위험죄가 가능하고 개인청 교령은 불충분하다. 근데 원래는 재량 영수축 이론은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5가지로 쓰기도 해요. 일본에서는. 뭐냐면 생명, 신체, 재산 등 중대한 법에 대한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고 이 위험에 관한 우리가 국가배상에서 얘기했던 이런 손해발생 예측 가능성과 공권력 발동을 통한 회피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까지 막 쓰는 견해가 있었어. 근데 이제 세계로 그냥 압축이 돼버린 거지. 이론이야, 이론. 조리로부터 나온 이론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납득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에서 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은 답안지 쓸 때 이걸 각각 목차를 잡아서 쓰는 교수님도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결국 조리상 자기의무, 재량 영수축에 대해서 행정청의 공권력 발동 의무가 나오잖아. 그냥 같이 써버리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조리상 자기의무에 관한 문학판검을 쓰고 나서 포섭할 때 재량 영수축을 넣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그냥 전선을 이렇게 깔아. 그래서 얘. 그럼 강의법규성, 사익보호성 딱 나오잖아요. 어떤 교수님은 조리상 자기의무, 사익보호성. 그래서 일반적 공권을 하고 재량권, 불행사 유법성. 여기서 영수축을 써. 이게 박준성 교수님 스타일.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국가의 본래적 사명 판례를 보면은 결국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헌배제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리상 자기의무인데 조리상 자기의무, 초법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초법규적인 조리상 자기의무가 나오는 전제를 보면 얘하고 똑같단 말이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될 국가의 본래적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걸 보호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 보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국가는 초법규적으로 그런 위헌배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사실 섞여 있어, 판례는. 자, 질문 중에 이게 나왔어요. 관련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부대 수단. 우리 판례는 관련 보상 규정 유치 적용서를 취하고 있죠. 근데 얘는 대법원 견해라는 말이고, 헌재는 그린벨트, 도시계획법 21조, 그 도시계획법 21조, 그린벨트 위헌 결정은 얘는 헌재 결정이야, 헌재. 그러니까 얘는 법률의 위헌 결정을 내는 거고, 얘는요, 관련 보상 규정을 유치 적용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보상 판결이 나온 거야. 서로 다른 거죠, 결이. 그렇게 보면 되겠고, 불가분 조항은 이걸 꼭 써야 되느냐? 이거는 보통요,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권리부대 수단을 할 때 그 전에 먼저 불가분 조항을 써. 왜 쓰냐면 독일의 다수설, 종래 우리 학계 독일 학파들이 득세해서 불가분 조항을 등장하면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부대 수단이 그냥 끝나. 어떻게? 보상 규정이 없으면
불가분 조항에 따라서 얘는 위헌이다. 그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수용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 사유다. 그럼 취소를 제기해서 수용 자체를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용이 안 돼 보니까 권리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권리 부정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분 조항 긍정 여부를 쓸 때는 권리 구제의 수단이 없을 때,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권리 구제의 수단이라는 쟁점에서 종래 다수인 독일학파들은 그 논리적 전제를 얘를 먼저 쓰는 거지. 얘를 먼저 써서 헌법 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면 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 침해 규정, 즉 수용 처분의 근거예요. 얘가. 얘 자체가 위헌이다. 그럼 위헌 법률의 근거에 따른 위헌 법률의 근거에서 수용 처분이 나왔다? 그럼 얘는 취소사유. 그럼 어떻게 해요? 취소사유니까. 취소사유니까 취소응 제기해서 수용 처분이 취소되면 권리 회복이 되잖아. 근데 불가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 배상으로 넘어가. 근데 국가 배상으로는 얘가 지금 배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요? 위헌 법률의 근거한 처분이니까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수용 처분 당시에는 위헌인지 몰랐잖아요. 공무원의 과실 인정 안 되잖아. 그럼 국가 배상 안 돼. 그래서 손실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위법한 공권력 작용이잖아. 원래 적법한 공용침해야 되는데. 그럼 보상도 안 되잖아. 그래서 독일에서 나온 게 바로 수용 유사침해 이론이야. 이런 경우에 적법한 공용침해도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위법한 공용침해인데 무과실이잖아 지금. 위헌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의 무과실이니까 이렇게 위법 무과실도 보상을 해주자. 이게 수용 유사침해 이론이 나온 배경이에요. 좀 어려웠지. 근데 이거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은 아니고 10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분리이론하고 경계이론은 사실 이거 헌법에서도 사실은 사례로는 안 나왔어. 헌법에서도. 이건 이제 헌법 이론이죠. 헌법 이론인데 행정법에서는 분리이론, 경계이론을 취하는 이유는 하나야. 이 견해는 뭐냐면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에요. 헌법 23조 3항이 헌법 23조 재산권 보장 규정에서 1항, 2항까지 합하기도 해요. 내용 한계 규정과 헌법 23조 3항 공용 침해 규정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자, 보세요. 결국 이 견해 다툼은 보상과 관련된 권리구제, 수단, 방법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그린벨트 조항이 있잖아요. 그린벨트 조항. 내 토지가 그린벨트에 편입이 됐어.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이 됐어. 그런데 나대지었어. 내가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경계이론을 취하면 어떻게 됐다? 경계이론을 취하면 지금 얘는 사회적 제약 범위 내를 넘어서 나대지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인데 사회적 제약 범위 내면 수인한도 내예요. 스스로 수인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개발 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 건물의 소유자는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면 보상이 필요 없으니까 논란이 없어. 근데 나제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수인한도를 넘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열로 가서 특별한 희생이 돼버려요. 지금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경계이론을 취할 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경계이론에 따르면 특별한 희생이니까 법원이 보상 판결해주면 권리구제 되는 거예요. 근데 보상이라는 건 뭐예요? 교환 가치잖아요. 금전적 가치. 그래서 이때는 경계이론은 결국 보상이라는 금전적 가치 보장이 된 거죠. 그럼 이러면 지금 유연성이 시정된 거예요. 보상받으면 끝나는 거지. 권리구제 수단이 여기로 가는 거야. 법원에 손실보상 청구권에서 보상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해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런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은 이 법 자체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왜? 법률 자체를 법원이 위헌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분리이론을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분리이론을 취하면요. 분리이론을 취하면
개발 제한 구역. 구역자 들어오면 뭐라고 했어요? 용도 구역은 뭘로 결정된다고요? 그렇죠. 도시 관리 계획이잖아. 관리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구수 행정 계획, 청수 행정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개발 제한 구역에 편입돼 버렸어. 편입 조치.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처분이야. 그럼 권리구제 수단은 뭐예요? 처분에 대해서 취소동을 제기해. 취소동을 제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편입된 도시계획법 처분의 근거법계의 유언을 근거법계에 대해서 유언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헌재법 41조 유언 심판 제청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법원은요? 법원이 만약에 보니까 진짜 문제가 좀 있네? 그러면 재판을 중지하고 유언 심판 제청을 한단 말이야. 그럼 헌재로 넘어가는 거야. 이래서 유언 결정이 나온 거야. 그럼 헌재에서는요? 23조 1, 2항에 지금 경계를 취하면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보상법이 나오면 끝나버리는데 헌재로 가버리면 헌재는 여기서 처분의 근거법에 대한 유언 결정을 해버린다고. 그럼 유언 결정을 받은 당해 사건이니까 소급표가 미치겠죠. 그럼 다툴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판례는 제도 자체가 합헌이니까 지금 다투지 말고 나중에 보상 법규가 만들어져서 법이 개정되면 그 배정법에 근거해서 네가 권리구제 받아 좀 한계를 두기 위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야. 단순 유언 결정 내리면 이상 막 다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공익적 판단인데 이게 무시될까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결국 분리론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그래서 유연성이 있는 법률에 관한 유언 결정이 나와. 그러면 이 유언 결정은 입법 조치, 입법 개선 의무가 생겨버려요. 행정청이 또는 국회. 그래서 유연성을 시정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이 입법 개선이 되면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뭐 보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권리구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 주도권을 헌재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분리이론일 때와 경계이론일 때는요. 권리구제 수단 방법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행정법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행정법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헌법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분리이론 경계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 23조의 해석의 문제거든요. 지금. 헌법 23조에서 1, 2항의 내용관계 규정과 3항의 공용침해 관계를 아예 그냥 분리돼서 전혀 다른 걸로 볼 거냐. 그러면 얘 유연성이 있으면 얘를 다투고 얘 유연성이 있으면 이쪽을 다투고 얘 자체를 헌재로 끌고 와서 다툴 수 있고 얘 자체도 문제 있으면 뭐 보상이 너무 현저히 적다든가 그러면 얘를 다툴 수 있는데 경계이론을 취하면 법원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위헌 판단을 못 해주는 거예요. 법원이. 그래서 희생이 발생했으면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법원이 관련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라도 보상 판결을 해주는 걸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관련 보상 규정 유추 적용서래요. 왜? 보상 규정이 없어? 그럼 관련된 유사한 법을 통해서라도 보상해주면 그냥 유연성이 시작되는 거죠. 강의 시간에 왜 이렇게까지 강의를 안 했냐면 이걸 쓸 일이 없어 우리가. 헌법에서도 안 물어보는데 뭐. 근데 우리 입법고시에서 한번 이 단어가 나왔어. 분리이론을 취해서 뭐 불가분 조항으로 보내만해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수한테 기출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또 마지막 질문은 5번 아까 했으니까 4번. 국가배상법 2조 5조는 사무기속수칙인데 2조는 우리가 쓸 때 첫 연상단어가 뭐였어요? 2조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죠. 즉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따른 사무의 법적 효과의 귀속주체가 사무귀속주체가 되는 거고 5조는 뭐예요? 영조문. 영조문의 설치관리 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지자체. 2조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라는 사무의 귀속주체. 5조는 영조문 설치관리 사무의 귀속주체. 6조 1항은 비용부담자.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구냐? 비용부담자에는 대외적으로 돈을 쓰는 형식적 비용부담자와 실질적 비용부담자를 다 포함시킨다고 했죠. 그런데 학설에 따라서는 형식적 비용부담자만 봐야 된다 이렇게 견해도 있어.
근데 누가 굉장히 예리하게 질문 잘했네? 왜냐면 보세요. 사무조치가 있어요. 사무조치가 자신이 그 사무를 그냥 다 했어. 그리고 비용도 자기가 썼어. 그럼 얘는 대외적으로 지출했으니까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되겠죠. 사무조치는 대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사무를 담당했다면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돼요. 근데 이때는 얘를 따질 필요가 없지. 왜요? 사무조치로서 2조 5조에서 책임이 인정돼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6조 1항까지 갈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무조치가 업무를 위임했어. 위임을 해서 만약에 지자체가 사무를 담당해요. 그럼 돈은 얘가 낼 거 아니야? 돈은 얘가 쓸 거 아니야? 사무를 맡았으니까? 그럼 얘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기간이임 사무라고 봅시다. 기간이임이면 지자체 장에게 위임되는 거죠. 그럼 지자체 장은 얘가 국가라면 국가의 기관의 지위밖에 없어. 기관인 사무를 할 때는. 그러면 사무조치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일을 하는데 비용은 결국 지자체가 내게 돼요. 그리고 장에게 위임됐지만 장이 지가 하겠어? 자기 밑에 있는 부하 공무원 데리고 하겠죠. 따라서 지자체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됩니다. 이렇게 위임이 됐을 때는 사실은 사무조치가 이때 비로소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돼요. 누가 질문을 잘했는데 사무조치는 실질적 비용 부담자입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유의미탁이 됐다는 걸 전제했을 때 유의미탁이 안 되면요 지가 지 사무를 지가 돈 내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형식적 비용 부담자잖아요. 이렇게 유의미탁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의미탁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애는 얘잖아. 그러면 일하는 과정에 얘가 돈 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 얘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관계에서는 만약에 이게 국가 사무야, 기관인 사무에서. 그러면 국가는 2조 5조 책임을 지니까 굳이 얘를 따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지자체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다. 이게 의미를 갖는 거지. 반대로 단체임이에요. 단체임 사무를 하는 건 지방자치 단체 위임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지자체가 사무조치가 돼버려요. 그럼 사무조치면 얘는 2조 5조 책임을 지잖아요, 지금. 그럼 2조 5조 책임을 지려면 형식적 비용 부담자도 맞지만 얘는 별로 무의미해지는 거지. 왜냐면 2조 5조 책임이 이미 인정됐으니까. 이때는 국가에게 실질적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지우는 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왜냐면 2조 5조 책임이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반만 맞아. 사무기속 주체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입니까? 반만 맞아. 왜 반이 맞냐면 논리적 전제가 사무가 위임위탁 됐을 때는 맞다. 그렇지만 위임위탁 안 됐을 때는 틀리다. 왜냐면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될 때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